예, 지금부터 공문법 제정과 관련된 강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공문법이 제정된 배경과 어떠한 기관들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공문법 이후의 상황과 그리고 공문법이 우리한테 가져왔던 어떤 변화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배 구조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보시면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4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개가 운영되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다는 측면에서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형의 경우에는 시장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상업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강한 기업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사회 중심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관리감독은 다른 기관들과 유사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최고의 가버넌스로서 지배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준시장형의 경우에는 상업적 성격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기업 원리와 정부의 통제를 같이 받는 준시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주도 모델이기보다는 이사회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강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경영감독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집행형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주로 공적 관리가 지배구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의 경우에도 여기서는 자문형의 이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경영관리감독 기능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형의 경우에는 정부의 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지배구조는 공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영회와 이사회의 듀오보드 모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타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두 상위기관으로부터 경영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2007년 4월이고요. 소속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가 되어서 위원회는 정부위원과 11일 이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20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소위원회들이 있는데요. 현재 인사보수소위원회, 그 다음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운위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아니면 지정을 해제하기도 하고 변경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신설심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법령상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사항과 추가 공시사항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인사상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 지원 지침 제정이라든지 혁신 수준이 어떠한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 비상임 이사를 임명을 하고요.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 지침도 함께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상법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경영 실적이 평가 기준에 굉장히 미달할 때 임원 해임을 하거나 임원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위원회 경영 지침을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대상을 정하고 기관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세 단계로 공운위가 역할을 크게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공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외부에 알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현재 그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우리 알리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이면 누구나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일반 현황을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운영에 대해서 임직원 수라든지 임원 현황, 그 다음에 신규 채용, 임원 연봉, 직원의 평균 보수, 그 다음에 기관장 업무 추진비까지 세세한 기관 운영비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와 주요 사업에 관련해서도 세세하게 요약 대차 대조표, 요약 손익 계산서, 수입 지출 현황, 그 다음에 주요 사업 투자 집행 내역, 자본금 및 주주 현황,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연간 출연금 및 증여, 경영 부담, 비용 추계, 납세 정보 현황 등 살림살이를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평가 부분에서는 국회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원 지적사항, 주무부처 지적사항, 그 다음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다음에 경영평가 이후의 지적사항,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감사 직무실적 평가, 이사회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합니다. 그 외에 공지사항으로 경영 혁신 사항이라든지 채용 정보, 입찰 정보, 연구 보고서, 기타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한테 단 하나도 숨김없이 기관의 운영에 대한 모습들을 국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알리오 시스템의 그림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컴퓨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대상이 340개가 있고 공기업이 36개, 춘정부기관이 99개, 기타 공공기관이 209개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별로 아까 경영공시에서 말씀드렸던 항목별 경영공시를 클릭을 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통계 검색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오 플러스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이 다시 나타나서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직접 클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실시간 24시간 보여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중에서 업무 감독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법에서는 공기업 준직무 기관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경영평가,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지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조직 정원 관리, 임원 보수 제한, 그리고 재무 관리, 혁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감독기관의 경우에 공기업 36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 95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운영계획, 경영목표, 경영실적 보고서는 기관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무부처와 기재부에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기재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준정부 기관에는 기재부하고 주무부처,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감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공기업이라도 주무부처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도 주무부처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우만 경영감독의 경우에 기재부가 관여를 하고 있고 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같이 관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무부처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처나 기재부 외에도 공공기관을 누가 관리 감독을 하느냐라고 볼 때 국회가 공공기관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도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찰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보시면 공공기관의 설립법과 관련돼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문법이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났고 현재 국회에서도 그동안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한 환경을 공문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회계에 관한 통제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요금을 부과를 할 때 그 요금 가격 체계에 대한 결정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내지는 또 상임위원회를 통한 질의권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 기관 임원 인사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구성을 보시면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임원은 기관장을 포함을 해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수는 기관장을 포함해서 이사 정수의 절반 정도 미만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이사회가 임원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할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지금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그다음에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기업은 과반수 이상의 비상임 이사회, 그다음에 이사회 선임 외부위원으로 이사회가 운영이 되고요. 준정부 기관은 과반수 이상의 비상임 이사회 선임 외부위원이지만 공무원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추위 위원장은 임추위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 임원 인사 제도에 대해서 계속 하겠는데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 보시면 임원 임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한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은 공문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 설립법에 따라서 임원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훈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기재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이 정하는 어떤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공기업의 장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을 하고 공훈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사와 상임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는 보통은 이제 상임감사위원으로 정해지는데요. 공기업감사는 동일하게 임원추천위의 추천을 거쳐서 공훈위 심사의결을 거친 이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준정부 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서 공훈위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당연히 공기업의 장이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관장이 상임이사를 임명을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2년, 그리고 감사도 2년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기관장의 경우에 지금 공기업은 대규모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총 수입이 1천억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와 공훈위 주무장관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500명 이상이지만 준정부 기관에 해당이 되고 총 수입이 1천억 이상인, 1천억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기금형은 자산 1조 원과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경우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주무장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공기업도 소규모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공훈위, 주무장관 임명의 순으로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도 소규모의 경우에는 바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공훈위를 거치지 않고 주무장관이 임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양기관 공의 기관장이 임명을 하고요. 비상임 이사는 공기업의 경우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순서고, 준정부 기관은 대규모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외에는 주무장관이 임명하는 형태로 됩니다. 감사는 어떤 기관이든 상관이 없이 임원 추천위원회, 공훈위,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의 경우에만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공훈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사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상설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 전략과 목표를 검토를 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의 권한 역할은 경영 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가격, 그리고 잉여금 처분,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출연, 그리고 정관의 변경, 내규의 재정 변경, 그리고 임원의 보수 등 전반적으로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사회 장을 공기업의 경우 선임 비상임 이사라고 하는데요. 선임 비상임 이사는 공공기관 운영과 경영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하고 경륜이 있으면서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공원위원 자격에 준하는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비상임 이사의 권한을 살펴보시면 이사회의 소집 주재권을 가지고 있고요. 비상임 이사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할 때 의장으로서의 어떤 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 운영, 회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을 할 수도 있고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상회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회의도 포함이 되고요. 서면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는지 보시면요. 업무 파악 등을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를 할 때 당연히 그 기관은 이사회를 서포터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사회 회의록은 반드시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그리고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보고에서 확인을 받고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위원회 설치인데요. 시장형 공기업하고 자산 규모 2조가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이사회에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규모가 2조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러한 그 공고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 또 다른 어떤 막강한 권한으로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임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미기관의 장한테 기관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는 감사 요청권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상임이사 2인의 연수로 인해서 공기업 준정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나 감사위원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감사위원회는 총 3분의 2 이상을 그 비상임이사로 구성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 중 1위는 상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위원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고요.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행위 등이 사전적 예방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명의 위원이 합의해서 감사를 하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기간감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 2인의 연수로 감사나 감사위원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여기에 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기관장한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해서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들은 감사위원회의 임무를 해태할 때 기관에 대해서 연도에서 보상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는 고의라든지 아주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배구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공시의 경우에는 공기업이든 준정부기관이든 기타 공공기관이든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정해진 모든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공시해야 될 내용들은 전부 통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모든 기관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조정, 공공기관 혁신의 경우에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의 확정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치고요. 준정부기관은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와 감사 기준은 지금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해당이 되고 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기업에 해당되는 시장형, 준시장형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준정부 기관도 15인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이사회 의장의 경우에는 시장형은 선임 비상임이사가 하게 되고요. 준시장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도 선임 비상임이사가 의장이 됩니다. 준정부 기관에는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고요. 감사위원회는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중에 시장형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준시장형의 경우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선임 비상임이사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공기업에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있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에도 선임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상임이사 정수는 공기업은 지금 그 2분의 1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기관, 준정부 기관에서 대규모 기관은 2분의 1 미만, 소규모 기관에서는 3분의 2 미만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의 권한은 말씀드렸듯이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관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와 감사 직무 수행 실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해임이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문법 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 그 결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 책임 경영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장의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관장한테 조직 인사, 예산 등의 경영 자율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경영 감독은 목적 설정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경영 관련 예산이라든지 정원, 보수, 재무 관리 등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을 한다라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정원, 보수, 재무관리에 한정하고 민간의 대기업 수준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도 자율책임 경영을 위한 어떤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 인사권을 재배분해서 공기업의 상임이사 임명권은 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 임명과 감사의 제청은 고은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 주무장관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임원의 임명권을 이원화해서 서로 상호 견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주무장관이 임명권을 행사를 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주무장관이 그리고 감사의 제청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임원은 임원 추천위를 구성을 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회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이러한 임원 추천위원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를 추천을 하고 기관장 후보자와 경영 계약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합의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확정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에 의해서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권이 조금 더 확대되었고 준정부 기관의 상임이사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그리고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연임과 해임을 연계하는 등 성과평가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내외부 지배구조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해서 관리 대상 공공기관이 대폭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국민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를 해서 경영권을 견제하고 이사의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의 의장하고 기관장을 분리해서 선임을 하고 비상임 이사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내에서 비상임 이사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서 15인 이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어떤 책임성 강화 움직임에 따라서 이사회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 이사의 감사 요청 권한까지 함께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부 감사 기능도 강화가 돼서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감사로 하여금 경영 공시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 관련 경영관리 위험 기능에 대해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비상임 이사와 감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와 감사 등 개별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감사 및 외부 감사인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감사평가 결과 유형별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요. 감사는 인사 조치를 하고 성과급 하한을 하향 조정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해당 시 해당 기관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의 내실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영평가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되고 평가 지표도 차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 기준은 조금 연도별로 달라지긴 하는데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중에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 기관에는 한때 계량 지표만 평가하도록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유형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차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 공익성에 주안점을 둬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은 시장 수요자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업무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반영하고자 경영평가가 지침들을 새롭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계량 지표의 비중을 축소하는 조치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를 수립하고 경영평가 정보 시스템을 그 내부에 구축을 해서 경영평가 관련된 자료들을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수십 년의 역사에 달하는 자료들을 축적을 해서 연구와 정책 개선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영평가를 통해서 부진 기간의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요 원인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원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유형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경영평가의 규정들도 개선이 되고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 공원법에 대한 내용들도 변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공원법 내용이 여러분들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여러분 국가의 어떤 시대적 발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여러분들 그 발전하고 싶은 어떤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서 시대별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어떤 공공기관 체제에서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2부에 걸쳐서 진행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